국민면접관 선정 과정에서 내용을 겪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시각 예비 후보들의 첫 TV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본격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본격화하는 여야의 대권 경쟁,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수철 새로운 공동체 공전 대표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배 교수님, 먼저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 9명이 조금 전부터 저 TV 토론을 시작했어요. TV 토론은 예비 경선 과정에서만 이제 4차례가 그렇습니다. 실시가 되고 또 별도로 이제 국민 면접 2차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지금 9명의 후보 중에서 6명으로 그렇습니다. 압축하는 이제 예비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첫 TV 토론이 상당히 중요한 토론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초반부터 조금 그 국민 면접관 선정 문제를 놓고 약간 이제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토론에서도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공방이 좀 치열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고 이 문제를 통과해야만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일단락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률 조국 흑서 공동 저자죠. 이분이 이제 국민 면접관으로 채택을 했는데 주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조국 문제가 부상이 됐는데 아마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1차 토론인데 4차례 TV 토론 그리고 또 2차례 TV 토론을 통해서 9명 가운데 6명이 이제 살아남게 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뜨거운 그런 TV 토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역시 이제 핵심 쟁점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정리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조국 사태 문제, 그리고 기본소득 문제,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 그리고 윤석열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이제 조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자들이 약간 온도차가 느껴져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일단 검찰의 선택적 정의는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하면서도 만약에 법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은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아마 오늘 TV 토론에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 입장에서 이제 강성 친문의 표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유죄 판결 내려가지고 법정 구속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 수사가 문제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해서 친문 표심들을 좀 자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자, 김수철 대표님, 9명이 이제 1시간 반 동안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그 토론에 좀 그 충분한 토론이 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산술적으로 보면 후보 1인당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 쓸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집권 여당의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시간으로는 되게 부족하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지금 9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토론회를 하고 계시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 경선치고는 국민들의 관심이나 흥행이 좀 낮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눈여겨볼 대목은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전 지금 현 경기지사가 원탑 그러니까 되게 이제 혼자 앞서가는 구조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하면 뭐 단일화라든가 연대를 통해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했던 어떤 기본소득의 문제라든가 뭐 또 며칠 전에 안동에 가서 이제 발언했던 지역주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우리 배종호 교수 말씀하셨지만 김경률 회계사가 국립 면접관으로 이제 임명이 됐다가 본인도 모르게 해임되는 과정을 겪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김 회계사가 했던 말이 민주당은 여전히 친문당, 친조국 당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원래 이 국민 면접관 제도는 그 국민의힘에서 그 토론 배틀이라든가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항적 측면에서 나왔던 이벤트였었는데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스텝이 되게 꼬였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당내 세력들 간의 노선 싸움
양상으로 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 회계사에 대한 좀 하자고 하는 입장과 하지 말자고 하는 입장이 강하게 부딪혔고요. 특히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하고 면접관들이 다 사퇴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맡아달라고 했지만 1시간 전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이 고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이렇게 좀 변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그게 당내 세력 간의 다툼이라든가 충분한 기회가 없이 이벤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좀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 과정은 아마도 경선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당내 세력들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여진이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현재 9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왜 6명으로밖에 안 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5명이나 4명 정도 했더라면 긴장감도 높았을 텐데 왜 굳이 6명으로 했는지 그건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워낙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후보들의 어떤 공격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고향 안동을 방문해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언급 그리고 미군정이 점령군이다 이런 이제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영남 역차별 문제는 발언의 배경은 좀 이해가 되지만은 예.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하고 고향이 경북 안동 아니겠습니까? 경북 안동의 유림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영남 역차별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강력한 민주당의 1위 주자이면서도 경북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대선 승리 공식하면은 영남 후보의 호남 결집 이렇게 하면 이제 승리하지 않습니까? 예.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다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역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놓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가 망국적인 지역주의, 지역 감정 때문에 큰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적절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낙연 또 그리고 정세균 이 두 주자가 근거가 무엇이냐 홍준표 발언인지 알았다. 라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또 3가지 해명을 내놨어요. 그 발언한 것은 첫 번째로 수도권과 지역의 차별을 얘기할 때 그 지역 차별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남과 전북에 또 좀 차이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궁색한 변명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군 점령군 발언과 관련해서는 좀 맥락이 이해돼야 돼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가지 발언과 관련해서는 역시 여권의 유력한 1위 주자이기 때문에 조그만 발언도 파장의 여파가 크다. 그래서 늘 발언에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기본 소득을 둘러싸고도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이 이제 나를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 소득은 본인이 출마 선에서 내세웠던 성장이라든가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과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경제를 부흥시키거나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나라여야 할 텐데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실현되지 않는 한 번도 이렇게 해보지 않은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출마 선언문 이후에 있었던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좀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본인께서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재원 조달 방식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실험장이냐고 묻는 후보들이 많은 것처럼 한 발 뒤로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좀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영남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감정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었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갈등을 겪어왔는데 영남을 처음으로 방문했거든요. 대선 출마 선언 후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행선지에서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점령군 관련 발언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방 이후에 그 막 북쪽에 그 소련군들이 진주해 오고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 시기가. 그 시기에 과연 우리가 미군들이 와서 했던 그런 상황에서 만약 경기도지사가 그때 입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을 한가하게 말할 수 있나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던 과정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5월 10일 날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실시하고 제헌절에 헌법을 만들고 8.15 광복절에 국가를 만든 되게 중요한 일을 했고요. 네. 거기에 입각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도 친일했다고 하지 않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든가 신익희 씨, 김병로 씨 이러한 많은 독립투사들이 내각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대단히 그 부적절했고요. 아마 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좀 편가르게 했다. 아니면 또 앞으로 있을 제헌절이나 광복절,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표를 좀 얻어보려고 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예, 예.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좀 뭐 두고두고 뭐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뭐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점령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요. 예.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출범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거는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 그게 예.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낙연 이재명 지사가 친일 잔재가 제대로 청산이 못 됐다. 그건 이제 당시에 친일 세력이 미 점령과 손을 잡고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분명히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간 강점을 당하고 그리고 해방 공간에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주둔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분명히 역사적인 청산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역사적이고 또 사실적인 그런 문제인데 이걸 예.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제대로 대한민국의 출범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요 친일재산 환수법을 전원 반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스스로가 좀 성찰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화제를 좀 바꿔서 말이죠. 지금 그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면 이제 이런 그 쟁점 이슈도 상당히 이제 그 관심사지만은 이제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바로 이제 단일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경선 그 절차 자체가 마지막에 이제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마 이제 단일화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우선은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월요일까지 단일화를 지금 예고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회동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단일화를 염두에 둔 만남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일화하지 않으면은 일이 이재명 지사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정세균 그리고 이광재 두 사람은 단일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개물 발차 형식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5일 날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세균, 이낙연 두 사람이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이제 정세균, 이광재 두 사람 플러스 이낙연 지사까지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반 이재명 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가치와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연대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세 사람은 민주당의 적통성을 가지고 연대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머지 주자들이 이 반 이재명 연대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추미애 또는 박용진, 김두관, 양승조, 뭐 최문순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급력은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2등과 3등, 4등 싸움도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약진하면서 지금 1강 독주 체제 외에 나머지 2, 3, 4위는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따라서 현재 추미애, 박용진의 약진세가 계속 이루어진다면은 오히려 이리 이재명 지사의 입지가 탄탄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세 분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파급력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예, 후발 주자들의 역전 전략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단일화도 뭐 하나의 방편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 시대 정신을 만드는 화두를 누가 더 제시하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되게 높은 지지를 유지했지만 1년간을 보면서 당 대표 때의 그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거나 새로운 어떤 틀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좀 성공했던 뭐 이렇게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이런 되게 큰 이슈들을 제시해서 또 국민들의 마음을 잡았는데 현재 보이는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좀 찾아보기 어렵고요. 단일화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면 현재 이광재 그 정세균 단일화는 지금 저기 표에도 있습니다만 4위하고 8위, 뭐 7위가 하는 하위권들이 단일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해서 과연 국민들의 관심을 얼마나 끌 수 있을지 본인들께서는 적통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국민들의 그 마음이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낙연 대표와의 단일화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노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이 민주당이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독한 면접을 표방하고 김경률 회계사를 면접관으로 섭외하는 단계에서 대선 주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불거졌는데요. 대선 주자들의 반응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정말로 국민의 시각에서 좀 엄중한 검증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거짓 주장으로 사회와 민주당의 상처와 갈등을 초래한 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느냐. 완전히 그 반정부적인 입장을 취해온 사람인데 예. 불쾌한 수준이 아니고 치욕이죠. 우왕좌왕하고 자기 중심을 못 잡고 있고 자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탓을 엉뚱한 데 찾고 있고 어떤 배변 같은 논리에 민주당의 혼을 뺏기고 있다. 자,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일제히 그 어떻게 보면 조금 그 격앙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왜 그럴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크게 보면 한 4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김경률 회계사. 이분의 주장이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계속해서 지금까지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이 펀드 사기에 연루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과 다른 사람, 계속해서 명예훼손한 그런 사람을 왜 그러면은 민주당은 국민 면접관으로 뽑아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주자들이 상당히 자존심이 용납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주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치욕적이다. 80만 민주당 권리당원에 대한 모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사람에게 내가 검증을 받아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상당히 불만도 누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경선 일정 연기와 관련해서 일단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누적돼 가지고 너무 일방적이다. 지도부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전략적으로 경선 전략과 관련해서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친문 강성 표심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경일 회계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이 김경률 면접관이 현실화됐다면 강훈식 그 단장이 기대했던 효과를 좀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을까요? 흥행 효과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민주당이 과거에 그 자기들만의 그 친문 이런 진영만의 정당이 아니라 좀 중도 진영.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이제 그랬던 게 탈진보 진영들이었거든요. 지금 그들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본선에서 승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지지를 다시 확보하고 그들과 화해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진행이 됐더라고 하면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다만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특정 정당의 특정 계파의 어떤 환심을 사거나 그들을 너무 대변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번 선거가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는 4천만, 5천만 국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이 후보자들이 너무 친문이나 이런 뭐 조국 이런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옆에서 보기에 대단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김경률 회계사에서 유인태 전 의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것도 잘 안 됐고 또 다른 후보도 지금 한 명이 사퇴해서 당장 그렇습니다. 내일 국민 면접이 예정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예. 말씀하신 대로 3명 중에 2명이 도중에 하차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삐그덕대는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변화와 쇄신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탄력을 받아서 결국 이제 대권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 체제 토론 배틀을 통해서 대변인을 뽑는 등 상당히 나름대로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좀 상당히 좀 늦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를 국민 면접관에 뽑느냐 안 뽑느냐는 전혀 흥행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은 면접관으로 누가 와서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시원하게 해주느냐,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을 해주느냐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은 중도 표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2030 표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 면접관에 반드시 2030의 상징성 있는 그런 젊은 인물이 반드시 좀 참여해서 2030을 대신해서 강력하게 압박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야권 대선 주자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모 씨가 어제 요양병원 부정 운영과 관련해서 1심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전 총장 지지율이라든지 대권 가도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네, 저는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말로만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모 최 씨가 3년형을 구형받고 법정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 그 공수처가 수사하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실체적으로 진실이 뭔지 궁금해할 걸로 보여져서 되게 문제가 좀 살펴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이제 권영세 그 국민의힘 대협력위원장을 만나고 며칠 전에도 이제 원희룡 지사를 만나서 본인의 행보를 상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좀 정리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슈에는 이슈로 덮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이슈들을 계속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어제 일정을 보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그리고 YS 기념관을 방문을 해가지고 현재 나와 있는 논란도 좀 덮고 가면서 본인에게 좀 시간을 보이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권영세 위원장 만난 얘기는 조금 잠시 뒤에 해보기로 하고요. 어제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은 정의 구현이라며 총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자신의 부인과 또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더구나 대통령이 되시고자 한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요.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고요.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땅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앞서도 언급해서 들으셨습니다만 송영길 대표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검사 사위가 스폰서 같은 역할을 한 경제 공동체 같다 이런 언급까지 했어요. 윤 전 총장도 장모와 어떤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경제적 공동체가 성립이 되려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 범죄에 두 사람이 연루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를 공유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송영길 대표가 장모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경제적 공동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모의 범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연루가 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사실상 하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장모 같은 경우에 6년 만에 지금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면 다른 공범들, 동업자들 3명은 징역 4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 6개월의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장모만 아예 조사도 안 받았어요. 입건도 안 받았고 전화 한 통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배후에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없이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논리를 가지고 최순실 박근혜를 사법 처벌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같은 논리로 윤석열 전 총장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좌제가 없기 때문에 입당 자격 요건에는 뭐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이제 정치 지도자의 어떤 주변인들, 자녀나 친인척 문제는 국민 정서상 또 좀 용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본인의 입장이 조금 더 명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되게 원칙적인 뭐 예외 없다 이런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송영길 대표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결과를 공유했을 때 경제공동체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네. 명확한 근거라든가 이런 증거도 없이 야당의 유력 주자에 대해서 파일이 어떻고 또 스폰서 같은 검사였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예. 저는 민주당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까지 나서서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보면 급하긴 급했나 싶은데요. 다른 분이 나오셔도 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송영길 대표가 굳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아마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나 송영길 대표가 적절한 뭐 증거라든가 이렇게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을 더 키워주는 결과로밖에 또 결과가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세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전혀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좀 안 맞는 것 같고 근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동업자 3명은 다 처벌받았는데 혼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를 배제를 시켰거든요. 그 결과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서 기소했고 결국은 유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 공동체 관련해서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결혼할 때 당시 2천만 원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신고를 한 거 보면 60억인데 자기 개인 재산은 2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재산은 다 부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하고 또 장모하고 경제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부인과 장모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까지 경제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번에 장모가 요양병원 부정 숙부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건 그러니까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해 가지고 토지를 매매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아내 같은 경우도 코바나 컨텐츠 그 회사 관련해서 협찬 등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수사와 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입지는 더욱더 어려운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네, 범죄와 관련한 거는 뭐 저희가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말씀에 대해서 반론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약간 그 검사 윤석열 검사가 그 당시에 대구고검에 있을 때요. 이제 국정원 댓글수사 사건으로 해가지고 좌천되어서 대구고검에 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당시에 4명의 동업자 중에 3명은 기소 처분이 되고 1명은 기소 처분이 안 됐거든요. 장모 최 씨가. 그렇다고 하면 그 담당 수사를 했던 파주시 경찰서라든가 그 담당에 있는 고양지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따져 물어야 되지. 그게 뭐 윤 검사가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그거에 관련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거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뭐 관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뭐 드러난 게 없으니까 제가 단정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윤 전 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 그리고 오늘 권영세 위원장 만나는 자리 만찬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도 누구든 법 적용은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어떻게 좀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명쾌하게 좀 해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과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법 적용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끝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장모가 특히 이제 국민의 돈을 22억이나 가져간 그런 범죄, 굉장히 파렴치한 죄질이 좋지 않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인이라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평소에 윤석열 전 총장처럼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고 상식을 부르짖는다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내가 연루된 의혹이 나온다면은 나는 앞으로 중도에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국민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 본인의 명명백백하게 정당함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난 월요일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후 비공개 일정을 소화해온 윤 전 총장이 오늘 저녁에 권영세 위원장을 만났어요. 대외협력위원장, 이 대권 주자들을 이제 만나서 입당 여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하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역할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는 조금 약간 온도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정권 교체에서 힘을 모으기로 한 어떤 총론 부분에서는 좀 합의가 된 것 같고, 강론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입당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온도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은 여러 가지 수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현재 그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본인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지층이 있고 본인이 어느 시점에서 국민의힘 입당을 하는 것이 본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또 내년 대선의 승리에 꼬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 미뤄진 것처럼 보여졌던 그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윤석열 총장이 오늘 저는 만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 오늘 대외적으로 발표는 못하지만 입당이라든가 우리 사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경선 룰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 우리 국민의힘 그 경선 룰은 5대5, 국민 여론과 당원이 5대5로 되어 있는데 아마 윤 총장이라든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100% 국민 여론으로 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여권으로부터 공세들을 어떻게 막아내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마 다양한 부분의 논의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와중에 국민의 입당에 대한 문제도 논의는 되었겠지만 아마 큰 총론에서는 그 확정을 이야기를 하고 아마 구체적인 것들은 상황을 보아가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권영세 의원은 어제 이제 윤 전 총장 장모 그 판결이 있었고 해서 뭐 그 이후에 이제 만남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과 이제 연관지으려는 그 시선을 좀 벗어나려는 그런 뜻에서 오래전에 이미 대권 도전 선언하기 전부터 이제 만나자 했던 것이고 오늘 이제 보게 됐다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이제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직전에 이제 공개한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어제 재판과도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일단 재판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대선과 관련해서 본인이 출사표를 던지 사흘 만에 대형 악재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막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따라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빨리 들어와라. 들어오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유리하고 정권 교체에서도 유리하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기존의 입장과 바뀐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기존의 입장과 바뀐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은 같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입당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시간을 좀 두고 민심을 경청한 다음에 선택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왜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조기에 입당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들어갈 경우에는 당장 자신의 지지 기반이 보수 플러스 중도 플러스 탈진보까지 있는데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은 중도하고 탈진보 세력이 상당 부분 이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부 투쟁에서 본인이 오히려 잠식당할 위기에 있다. 따라서 제3지대 내지는 외부에서 본인의 몸집을 최대한 지켜서 그걸 가지고 우위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 가지고 계속해서 쭉 갈 것 같고요. 다만 지지율이 앞으로 보름 정도 사이에 뭐 10%대로 추락한다면은 뭔가 결단할 것 같습니다. 뭔가 결단은 죽든 살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승부를 낸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할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도 성급하지만 좀 해봅니다. 예,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의 시간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장모 건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아내 관련 의혹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재판 중인 거나 수사 중인 것들이 있고 또 본인도 공수처에서 옵티머스 부실수 수사 의혹, 한명숙 사건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수사 방해 혐의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수사 대상인데 이런 부분들을 무난히 건너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 학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 네거티브 공세가 되게 많았지만 그것과 그다음에 대선에서의 성공 여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깝게는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도 뭐 생태탕이랑 페레가 뭐 이런 뭐 네거티브들이 많이 있었지만 서울시장이 당선됐었고요. 2018년도에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도 보면 그 당시 여러 가지 뭐 막말 논란이라든가 뭐 특정 연예인과의 열애설 있었지만 그래도 당선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에 달려있지 지금의 상황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과연 중요한 것은 공정, 정의, 상식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지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내놓는 것이 지금은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번에 부인 김건희 씨가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론에 그 해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했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은 또 치명적인 실수다 이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일종의 프레임에 말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지금 이제 조지 레이커프 교수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은 더 생각하는 게 이제 사람의 심리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 줄리라는 예. 라마다 호텔의 뭐 접객 관련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용어도 호스테스라는 용어를 본인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쟁점이 그동안에는 뭐 SNS 선상에 떠돌아다니는데 정치권 안에 공식 쟁점화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 문제가 부각이 되고 더 국민들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종의 프레임에 본인이 말려든 그런 선택을 좀 잘못한 그런 선택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김 대표님도 좀 짧게.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사실은 저도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육성 부분이 나간 것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 일파만파로 온라인상에서 커지고 있다고 하면 아주 짧게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글로 이렇게 보도자료 형태로 냈더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네. 본인이 본인이 결국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전략적인 실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불붙고 있는 여야의 대권 경쟁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수철 새로운 공동체 공전 대표 두 분과 진단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